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네. 환갑잔치에 쓸 대방어를 사겠다면서 그만둔 지 3년 반 만에 예전 직장인 횟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사장의 빈집을 사겠다면서 함께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는데요. 6년째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요. 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검사는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의도적인 접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포항으로 가는데요. 대방어 살인사건입니다. 생선 그 대방어 맞습니다. 대방어로 때려 죽인 건 아니고 서로 대방어 많이 먹겠다고 싸우다 죽인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이거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의 범인, 살인범은요, 그 횟집에서 예전에 일했던 화로차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환갑잔치에 쓸 대방어를 사겠다면서 예전에 일하던 그 횟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67세 여사장을 만났고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빈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여사장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차에 싣고 7시간 동안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포항에서 시작해서 경주, 영천, 대구, 고령, 경산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근데 도대체 왜 환갑잔치 대방어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빈집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살인이 벌어졌을까?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 그리고 전자발찌는 어떤 사정으로 차고 있었나? 이 사건 혹시 성범죄 목적 아니었을까? 실제로 검사는 강간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봤을지, 형량은 징역 18년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적당한지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오직 판결문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 시리즈로 포항 대방어 살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남성은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동안 포항에 있는 그 횟집에서 화로차 기사로 일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67세의 여사장인데요. 그만둔 지 3년 반이 지난 2021년 12월 8일에 피고인이 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청 오래간만이잖아요. 여사장이 어떻게 왔냐, 어쩐 일이냐 반갑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갑잔치에 쓸 대방어를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포항이 대방어로 유명하잖아요. 대구 출신이죠. 전직 야구선수 양준혁 선수도 이 대방어 사업으로 또 대박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방어를 사겠다고 찾아온 피고인, 갑자기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빈집 아직도 있죠? 내가 그거 살게요.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실제로 이 여사장은요, 포항 북구에 빈집이 있었어요. 이거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사장은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집을 팔려고 함께 그 빈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한 대화,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집 사고 팔려고 갔으니까 돈 얘기가 당연히 오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 얘기를 나누던 여사장이 피고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돈 좀 모아뒀어?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놨으면 남의 집 살이 안 해도 되는데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네.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격분했습니다. 날 무시하고 비하한다 이렇게 느낀 거죠. 자, 물론 살해당한 피해자인 여사장의 진술은 없어요. 살인범의 얘기만 남은 겁니다. 정말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없고 음성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빈집 안방에서 있었던 대화의 전체 내용과 맥락이 판결문에 자세하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이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판결문에 따라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칩니다. 한번 강하게 쳤는데 고령이잖아요. 네, 여사장의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당연히 쓰러졌죠. 그런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대단히 이상하고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이 여사장의 바지를 벗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긴 바지로 양 발목을 묶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는 방문 입구에 있던 전깃줄을 가져와 가지고요, 목에 2바퀴를 감고 3분 동안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이게 아무리 젊고 체격 좋은 힘 좋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3분 동안 전깃줄로 목을 조르면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여사장도 역시 당연히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습을 당했고 발목을 묶였고 그리고 곧바로 목을 졸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 살인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2015년 6월에 출소한 다음에 계속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횟집에서 일하기 전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취직을 한 거고,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고 이후에 3년 반이 지나서 찾아온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여전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니까 GPS 위치가 다 기록되거든요. 그런데도 신경도 안 쓰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여사장은 이 전직 직원이 전자발찌 차고 있는 거 알았냐? 판결문에 안 나와요. 1년 동안 일하는 동안 뭐 들켰는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거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 시신을 두고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자발찌를 차면서 거주지 제한도 있고요, 또 야간 이동 제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날 밝자마자 움직인 거예요. 마대자루를 들고 다시 그 빈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자수도 안 했고 또 도주하지도 않았고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시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요 가지고 간 마대자루에다가 담았는데 차가 있었어요. 이 코나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이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자기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내다 버릴 그런 준비를 한 건데 찾아 헤맨 거예요. 마땅한 장소를. 포항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경주, 영천, 대구, 고령, 경산까지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8시간쯤 지난 오후 5시경에 돌고 돌아서 다시 포항 남구로 왔는데 인정이 드문 야산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후 5시 46분경 주변이 깜깜해지자 차 뒷좌석에 놨던 시신이 든 마대자루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야산의 비탈길에서 밀었어요. 시신이 굴러 떨어졌죠. 굴러가면서 낙엽 속에 파묻혔습니다. 이걸 본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없죠. 금방 잡힙니다. 멀쩡하게 영업하던 횟집 사장이 사라졌으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요. 또 블랙박스 CCTV 영상으로 동선도 파악됐습니다. 또한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에 만난 사람 누구냐. 자, 이게 피고인이라는 게 금방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위치 정보도 확인됐거든요. 결국 이 남자 붙잡혔는데, 이 남자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너무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살인으로 봤습니다. 대화 중에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이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우발적인 거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거나 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검사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빈집으로 유인했다는 점이죠. 대방어를 사겠다, 환갑잔치 해야 된다, 뭐 집 사겠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그럴듯하게 꾸며내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저항 없이 빈집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빈집으로 데리고 간 거다. 이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요, 자세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요. 정말 환갑잔치 할 때냐, 대방어가 필요했냐, 잔치 준비하러 간 거냐, 빈집 살 생각 있었냐, 살 돈 있었냐, 그럼 왜 굳이 거기로 가려고 했냐, 판결문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인근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사건 알 것 같거든요. 판결문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 혹시 아시면 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사의 주장 근거 두 번째는요, 바로 바지입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발목을 묶었어요. 아니, 왜 여자의 바지를 벗겼냐, 이거 성범죄 목적 아니냐, 이런 건데요. 특히 목에 감은 건 전깃줄입니다. 멀리 있지도 않았고 그 방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발목 묶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굳이 바지를 벗겨서 그 바지로 발목을 묶는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바지로 발목을 묶으면 이게 결박이 생각보다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잘 풀릴 수 있거든요. 발버둥 치면 풀릴 수 있고 또 발이 쑥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발목을 묶기 위해서 바지를 벗겼다?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주장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결국 법원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형량은 징역 18년이 선고됐는데요. 양형의 이유를 함께 보시죠. 먼저 불리한 점들입니다. 살인범죄는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범죄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전깃줄로 3분간 목을 졸랐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담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인 후에 여러 지역을 물색하다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의 유족이 큰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한 점도 인정됐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말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2015년에 출소한 다음에 6년 반 동안 화물차량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요, 징역 10년에서 징역 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그보다 상한보다 2년 더 높은 징역시 8년형을 선고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도 항소하고 검사도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8년 너무 무거워요. 검사는 이거 너무 가벼워요. 라고 한 건데, 하지만 2022년 대구고등법원은요, 쌍방의 항소를 모두 다 기각하고 이렇게 징역시 8년형이 확정됐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자, 포항 대방어 살인 사건, 의문이 여전히 남아요. 이게 정말 우발적이었냐? 대방어 사겠다, 집 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빈집으로 유인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환갑잔치가 예정돼 있었냐? 대방어를 쓰라고 한 게 맞냐?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집 살 돈이 있었냐? 굳이 그 집을 사서 그 동네에 살려고 한 이유가 있었냐? 만약 이게 다 그럴듯한 명분용이었다면, 거짓말이었다면 단둘이 있을 조용하고 한적하고 차단된 공간, 그 여사장의 빈집으로 여사장을 유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실제로 검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과연 진실이 뭐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다라는 말, 이거 모욕적이죠. 네, 화날만 하죠. 하지만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냐?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린 다음에 바지로 발목을 묶고 전깃줄로 목을 졸라? 자, 이거는 순간적인 격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중간에 멈출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이게 위치 추적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물론 이렇게 적발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죠. 추적과 체포에는 도움이 되지만 애초에 범행의 어떤 의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발찌 관련해서요, 1, 2심 판결문을 다 봐도 어떤 이유로 감옥 간 거냐, 그리고 2015년에 출소했는데 그때 전자발찌 사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나와요. 차게 된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차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파악이 되지 않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바지를 벗겨서 발목을 묶었다, 이 부분, 애초에 바지를 벗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물론 67세의 여성인데 그런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기도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90대 할머니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 여러 건 소개해드렸거든요. 90대, 또 심지어 93살, 93세 친모를 상대로 벌인 친아들의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도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다 우리나라 실화예요. 뭐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사건이고요. 그래서 연령은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손쉽게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피해자를 고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사람, 아니면 또 연령이 많은 사람, 이런 피해자를 고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정말로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아니 빈집에 들어가자마자 싸우기 전에 시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때린 다음에 발목을 묶고 제압한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죽인 다음에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사건도 제가 여러 건 소개해 드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신의 그런 행위들을 하는 시체 오욕 범죄들 생각보다 많은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다음 사건으로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벌어진 뭐 그런 사건들 좀 모아가지고 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오욕 사건들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무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신에서 성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는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의문은 가질 수 있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증거 없는 거 아니냐, 법원 역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최초의 성범죄 목적으로 가긴 했다, 유인한 건 맞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과정에서 그런 성범죄의 충동과 욕구가 싹 사라진 거 아니냐, 달아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어떤 성범죄의 욕정보다도
완전 범죄 시도의 욕망이 더 크다. 체포당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잘 도망치는 게 더 우선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당시 있었던 진실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추리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셨던 분들 분명히 이거 보실 거거든요. 댓글로 당시의 상황도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포항에서 벌어진 화로의 여사장을 살해한 화로차 기사 사건, 대방어 살인 사건 판결문을 살펴봤고요. 불편하고 좀 괴로운 사건이죠. 안타까운 사건이고 하지만 알아야 막을 수 있고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